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그리고 미래의 직업까지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잡학사전 진행의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이도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주변을 보면요. 직업의 모습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하기보다는 여러 경험을 쌓으며 나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스펙보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일과 미래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잡학사전과 함께 하시죠. 네, 먼저 관련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 예산 5,386억 원 가운데 72%를 일자리 충격에 더 취약한 청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 지원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인원을 더 확대하고 이를 돕는 청년지원단을 운영하는 데 80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266억 원,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사업에 258억 원이 추가로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청탁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운영기관과 기업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과 관련해 성과 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올해는 추가로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면접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발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을 압박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연쇄적 타격을 막을 선제적 방어막에도 전쟁 대응형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 공급 감소라는 구조적 결함에 중동발 공급망 쇼크가 더해지면서 경제 기초 체력 자체가 급격히 약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일자리가 흔들리면 민생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만큼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 처리와 현장 집행 속도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전승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내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떠실까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앱을 통해 심박수, 수면 패턴, 활동량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 쌓이는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는 관리 방법을 제시해주는 서비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인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 방향까지 제시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건강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는 직업,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관리 계획을 제안하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수집된 운동량이나 수면 시간, 심박수 변화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상태에 맞게 운동, 식습관, 생활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병원 진료와 연계해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강관리 방식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을 찾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평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관리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 직업의 성장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헬스케어 기업에서는 앱을 통해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한 뒤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를 분석해서 맞춤형 관리 리포트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 부족이나 수면 문제가 감지되면 개인에게 알림을 보내 생활 습관 개선을 유도하기도 하는데요.
병원과 연계된 서비스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필요시에는 의료진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지속적인 건강관리 파트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을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먼저 건강과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데이터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한데요. 또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현실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소통 능력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서비스와 함께 활용되는 경우도 많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과 지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결합된 융합형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밖에서도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건강을 설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데이터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금, 이 새로운 직업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개인의 운동량, 수면, 심박수 같은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각자에게 맞는 생활 습관과 관리 방법을 설계해주는 디지털 헬스케어 코디네이터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이도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다려온 서류 합격 소식, 정말 기쁜 일이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면접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머릿속에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둘 스치기 시작합니다. 당장 입고 갈 정장부터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교통비까지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취준생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합격률을 높여드리는 아주 실속 있는 정보, 지자체 면접 지원 서비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면접 복장 무료 대여 서비스입니다. 서울시의 취업 날개 서비스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데요. 면접용 정장 한 벌을 맞추려면 수십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이곳을 이용하면 넥타이, 구두, 벨트까지 풀세트로 무료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각 지자체의 일자리 포털이나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예약한 뒤에 지정된 대여 업체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전문가가 내 체형에 딱 맞는 사이즈를 추천해주니 복장 고민 때문에 자신감 잃을 필요 전혀 없겠죠. 보통 3박 4일간 대여가 가능하니 면접 후 반납도 여유롭습니다. 정장만 빌려주는 게 아닌데요. 최근에는 면접 사진 촬영과 헤어 메이크업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의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서 사진, 매번 새로 찍기에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셨을 겁니다. 일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카페나 청년센터에서는 전문 작가님이 촬영해주는 사진 서비스는 물론 면접 당일 전문가의 손길로 스타일링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미리 거주 지역의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면접 일정이 잡히자마자 빠르게 선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면접 수당입니다. 면접 보러 가는 길 왕복 교통비와 식비까지 챙기다 보면 지갑이 얇아지기 마련인데요. 경기도의 청년 면접 수당처럼 면접에 응시한 청년들에게 1회당 일정 금액의 지역 화폐나 수당을 지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접 확인서를 꼭 챙기셔야 하는 건데요. 면접을 본 기업에 확인서 서명을 요청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면접 참석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꼼꼼히 캡처해 두어야 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면접을 못 본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면접을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복장 대여부터 면접 수당까지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들어서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하죠. 여러분의 그 준비 과정이 조금이라도 가벼울 수 있도록 오늘의 잡정보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취업 준비를 응원하는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면접이 잡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이러한 지자체 면접 지원 서비스 이용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배지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로 관심이 쏠리면서 이 분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우주와 태양광 산업입니다. 우주 태양광의 에너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이 직업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우주 전파 예보관입니다. 현재 이분들은 제주도 우주항공 근처에 있는 우주환경센터, 또 나주시 국립전파연구원 등에서 근무를 하고 있게 되는데요. 우주전파 예보관의 주요 업무라고 하면은 태양 활동을 관측해서 또 예측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태양 활동이라고 하면 태양의 흑점수, 또 지자기 활동, 태양풍 등을 말을 하게 되는데 우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주 전파 예보관은요, 이것들을 관측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공위성에서 내보내는 그런 자료, 또 나사나 국가가 지상에서 확인한 자료 등을 통해서 우주의 전파 환경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주 환경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인데요. 일반적인 기상 날씨처럼 우리가 체감하지 않더라도 이런 전기장이나 자기장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전선통신기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항공이나 위성, 또 이동통신의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상생활이나 산업 부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까지 이런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우주전파 예보관의 실명제까지 도입을 하면서 이 직업의 전문성이나 중요도까지 더욱 주목받고 있게 된 상황입니다. 또 현재 AI 확산에 따라서 이런 전력난 문제도 우주 태양광 산업에 더욱 집중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스페이스X의 6월 상장 소식, 또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런 우주와 관련한 모멘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우주 전파 예보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람들이 우주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 더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양 활동을 관측해서 예측하고 보도하는 일을 하는 우주전파 예보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잡토크 시간입니다. 요즘 회사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상사가 AI였으면 좋겠다. 감정 없이 공평하고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야근 지시도 이유가 명확하다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반대로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사람 주변엔 사람이 있어야지. 힘들 때 한마디 건네주는 상사, 상황을 이해해주는 상사. 이건 AI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AI 상사와 인간 상사, 과연 누구와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AI 상사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공정함일 것 같은데요. 누구를 더 좋아해서 일을 몰아준다거나 기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일 AI 상사라면 없을 거거든요. 성과가 좋으면 인정받고 부족하면 데이터로 피드백받는 구조, 오히려 훨씬 명확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일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이해해 주는 건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오늘은 좀 쉬어도 됩니다. 이런 말은 못 해줄 것 같아요. 네, 두 분 입장이 확실히 갈리고 있는데요. 한쪽은 공정함과 효율, 그리고 한쪽은 공감과 인간적인 케어인데요. 요즘 실제로도 AI가 일정 관리를 하거나 업무 피드백 주는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는 어떠신가요? AI가 오늘 업무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준다면요? 저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 없이 팩트만 딱 말해주니까 감정이 상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사람인 상사한테 요즘 집중력이 떨어졌네요 이런 말 들으면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AI가 말하면 내가 오늘 좀 별로였구나 하고 그냥 편하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쌓이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는 이유를 물어보지 않고 그냥 결과만을 판단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이제 집중을 못했는데 AI는 그걸 고려하지 않고 성과 저하로 본다면 오히려 더 차갑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는 건 확실히 인간적인 영역이긴 하죠. 그럼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야근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AI 상사. 두 번째는 이유 없이 오늘 조금만 더 하자 하는 인간 상사.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무조건 AI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소한 제가 왜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죠. 이유도 없이 야근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간 상사를 고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가끔은 조금만 더 하자라는 말 뒤에 회식이나 아니면 보상 같은 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절대 그런 센스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현실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AI는 회식도 안 시켜주고 그리고 보너스도 감정적으로 못 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는 AI 상사와 인간 상사가 공존하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합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저는 업무 평가나 일정 관리 같은 건 AI가 하고 사람 상사는 방향을 잡아주고 동기부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효율은 AI가, 사람 관리는 인간이 맡는 구조로요. 저도 그건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AI는 도구로 활용하고 결정과 책임 그리고 공감은 이제 결국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가장 건강한 조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AI냐 인간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효율과 공감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있게 가져갈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는 시대, 일하는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위로와 이해, 그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효율적인 조직과 따뜻한 조직, 그 균형을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잡토크였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기다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혹은 어젯밤 자신의 방을 가만히 둘러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머무는 공간에는 삶의 흔적이 남습니다. 즐겨 읽던 책, 개어놓은 옷까지, 마시다만 물 한 잔, 모두 나라는 사람이 존재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흔적을 남긴 채 갑작스럽게 자결하게 됐다면 그 마지막은 누가 정리할까요? 오늘 만나볼 분은 가장 외롭고 쓸쓸한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삶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사람, 고인의 마지막 이사를 돕는 특수청소 전문가 김세별 대표입니다. 특수청소라는 직업, 매체를 통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독사, 자살 혹은 범죄 현장,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앞서는 곳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단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도 따릅니다. 남들이 선뜻 도전하기 꺼리는 일이죠. 방치된 현장에는 상상조차 힘든 악취와 오물이 가득합니다. 방호복과 방독면도 소용없습니다. 죽음의 냄새에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순간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데요.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험난한 길입니다. 김세별 대표는 10년 넘게 묵묵히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 고된 현장으로 매일 이끄는 것일까요? 김세별 대표는 말합니다. 특수청소는 단순한 청소업이 아닙니다. 고인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 전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존엄을 끝까지 지켜주는 일이죠. 이처럼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소가 아닙니다. 고인을 향해 예를 갖추고 묵념을 올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방을 정리하는데요.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삶의 파편들이 발견됩니다. 가족을 위해 모아둔 통장, 치매 노모가 숨겨둔 쌈짓돈,
마치 붙이지 못한 구겨진 편지까지 쓰레기 더미 속에서 고인의 진심을 찾아냅니다. 진심이 유가족에게 전달되는 순간 죽음의 현장은 치열했던 삶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현장 중에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고독사 현장이라고 김세별 대표는 말했습니다. 어느 날 찾아간 좁은 원룸, 좌절한 20대 청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에 수십 통의 이력서가 쌓여 있었죠. 서류 사이에는 짧은 메모도 하나 발견됐는데요. 이번에는 꼭 취업해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이 메모를 마주한 순간 김세별 대표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던 청년의 무게가 전해졌기 때문이죠. 특수청소 현장은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건 정신적 트라우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세별 대표는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조명을 받는 직업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땀방울은 떠나간 이에게는 평안을, 남겨진 이에게는 위로를 건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길을 묵묵히 걸으며 스스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삶의 끝은 아닙니다. 삶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인데요. 김세별 대표를 거쳐간 이웃들의 마지막은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사라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밝히는 김세별 대표, 그의 숭고한 땅방울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밤 내 방 한편에 놓인 작은 물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 소중한 일상과 삶의 무게를 스스로 다독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일자리의 변화는 경제 흐름과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큰 연관이 있는데요. 이번엔 경제로 보는 일터를 통해 경제 흐름이 일자리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바로 고비용 저효율의 위기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원자재 값은 뛰고 공장을 돌릴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졌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무작정 공장을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뽑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비용 절감의 절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인데요. 이런 절박한 경제적 흐름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산업용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란 디지털 세상 속의 또 다른 사회로 나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활동하며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공간을 뜻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상세계라 하면 게임이나 아바타, 옷 입히기 같은 가짜 세상을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제 기업들은 현실의 공장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해서 미리 돌려보는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가상공장이 어떻게 기업의 수조 원을 아끼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들이 왜 가상공장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실패 비용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용 메타버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까요?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의 기계나 공장을 가상세계에 똑같이 복제한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현대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신차를 만들 때 실제 공장 라인을 멈추고 기계를 옮겨가며 여러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 라인을 멈출 때마다 수십억 원의 손해가 났죠. 하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에 있는 실제 공장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 공장을 가상세계에 만들어둡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이 가상세계에서 로봇의 위치를 1cm씩 옮겨가며 신차를 만드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독일의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부품을 나르는 로봇들이 충돌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법을 가상세계에서 1초에 수만 번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덕분에 신차 생산 준비 기간을 30%나 단축했는데요. 현실의 낭비를 가상에서 해결한다는 이 명확한 경제 논리가 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단순히 기계가 사람을 대신한다는 공포를 넘어 노동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노동자가 디지털 관리자로 전환됐습니다. 과거의 숙련공은 망치질을 잘하고 기계 소리만 들어도 고장을 맞히는 경험으로 숙련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상세계에 쌓이는 데이터를 보고 이 기계가 3일 뒤에 고장날 것 같다고 예측하는 예측 정비 전문가가 현장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태블릿을 든 디지털 장인이 등장한 겁니다. 둘째, 공간의 해체와 원격 노동의 확산입니다. 이제 엔지니어는 공장 바로 옆에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서울 사무실에 앉아 가상세계에 접속해 베트남이나 미국의 공장 로봇을 점검하고 공정을 수정합니다. 이로 인해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이 전 세계의 수십 개의 공장을 동시에 관리하는 1인 다공장 관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셋째, 새로운 전문 직군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공장의 모든 움직임을 가상세계에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산업용 콘텐츠 기획자, 가상과 현실의 오차를 줄이는 정밀 데이터 분석가 등 5년 전에는 이름조차 없던 직업들이 기업의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컴퓨터 앞으로, 단순 노동에서 가치 판단으로 일터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가상세계는 더 이상 가짜가 아닙니다. 기업에게는 수조 원의 비용을 아껴주는 엔진이고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일터입니다. 한때 패션업계가 아바타용 운동화나 명품 가방을 출시하며 떠들썩했던 화제성은 조금 수그러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관심은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산업 현장의 깊숙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경제 흐름이 바뀌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지도도 반드시 바뀝니다. 내 자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기보다 새롭게 그려진 지도 위에서 나는 어떤 도구를 쥐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가상의 지도가 현실의 수익과 우리의 월급을 결정하는 시대,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대신 실제 공장을 돌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실속 있는 경제 지도로 진화한 것 같은데요. 가상 공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산 효율을 높이는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지금 우리의 일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먼저 전승현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를 통해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휴식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업무 효율과 번아웃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짧고 자주 쉬는 마이크로 휴식이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성실함의 기준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쉬느냐가 성과를 좌우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정 시간마다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라윤 아나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직장인들의 번아웃 경험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시간 집중하는 방식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짧게 쉬고 다시 집중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효과적인 전략으로 특히 IT 업계나 창의적인 직무를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보다는 얼마나 잘 쉬었는지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인상적인 변화인데요. 그렇다면 도하 아나운서, 직장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까요? 네, 체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짧은 휴식을 자주 가지면서 집중력이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된다는 반응이 많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이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쉬는 방식 역시 조직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도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 휴식 제도나 리프레시 공간을 도입하는 등 큰 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자체보다 성과와 효율을 중심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휴식 역시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휴식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자리를 비우는 것을 넘어 명상, 산책, 스트레칭처럼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는 활동들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윤 아나운서, 이런 변화가 실제 업무 성과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휴식을 통해서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업무가 많을 때는 짧은 휴식을 가져가곤 하는데요. 특히 반복적인 업무나 집중도가 중요한 업무일수록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네요. 네, 결국 휴식은 단순한 쉬는 게 아니라 성과를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하 아나운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이 직원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제도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 마이크로 휴식은 확산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집중하고 적절히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조직의 문화가 함께 변할 때 더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도하 아나운서가 일터가 된 관광지 워케이션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바로 워케이션일 겁니다. 일을 뜻하는 워크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요. 단순히 휴가지에서 메일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자체와 기업이 전략적으로 협업하는 하나의 새로운 노동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본 일터, 오늘의 주제는 일터가 된 관광지 워케이션입니다. 네, 예전에는 휴가지에서 노트북을 켜면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노트북 들고 제주도 가고 싶긴 하거든요. 네, 이제는 이 노트북 들고 제주도로 출근한다 이런 말이 로망이 될 정도로 기업들이 복지 차원에서 앞장서서 권장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케이션 도입 후 직장인의 80% 이상이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기업들의 참여도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기업은 강원도나 제주도에 전용 워케이션 거점을 마련했는데 신청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달할 정도로 아주 뜨거웠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가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관광에만 몰입할까 봐 망설이는 곳들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워케이션 기간 동안 생산성을 분석해보니 사무실 출근 대비 업무 몰입도가 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퇴사율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더불어서 인재 유출을 막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워케이션이 아주 강력한 복지이자 경영 전략이 된 셈이죠.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은 인재를 지키고 이제 직원은 리프레시를 하니까 그야말로 윈윈인 셈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단순히 이제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 경제에도 활력이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네, 인구 감소로 고민하던 지자체들의 데이터를 보면 워케이션 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평일 유동인구가 주말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관광객은 주말에만 반짝 오고 가지만 워케이션족은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동네 식당을 이용하고 카페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생활 인구를 늘려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경만 하고 떠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주일씩 머물면서 동네 단골이 되는 생활 인구의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 상권 입장에서는 평일 비수기를 메워주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셈이겠네요.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지역 특색을 살린 브랜딩이 워케이션과 만나서 시너지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사무실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 지역만의 문화를 소비하는 경험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분석입니다. 실제로 제주나 양양 같은 곳은 서핑이나 요가 같은 지역 콘텐츠와 결합해 워케이션 성지로 브랜딩하면서 연간 수만 명의 직장인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결국 워케이션은 일터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넘어 소멸해가는 지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이 되고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져올 지역의 새로운 미래, 워케이션의 확산을 앞으로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휴식 트렌드와 일과 방학을 합친 워케이션에 대해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최혜지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한 마리 쥐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사로잡은 이야기의 제국 더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1923년 창업자 월트 디즈니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처음엔 작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였지만 미키마우스 캐릭터의 성공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후 디즈니는 단순한 애니메이션 회사를 넘어 이야기를 만드는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현재 디즈니는 영화, 방송, 테마파크까지 다양한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블 스튜디오, 픽사, 루카스필름 등을 인수하며 어벤져스, 토이스토리, 스타워즈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디즈니는 세계 최대 콘텐츠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최근 디즈니는 OTT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넷플릭스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를 기반으로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며 극장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 흐름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또한 영화 개봉 이후 빠르게 OTT로 이어지는 윈도우 전략을 통해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이용자들의 플랫폼 충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즈니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사를 넘어 플랫폼과 콘텐츠를 동시에 장악하는 미디어 생태계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즈니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캐릭터 비즈니스입니다. 하나의 캐릭터를 영화, 드라마, 상품, 테마파크까지 다양하게 확장하며 수익을 창출합니다. 즉 디즈니는 단순한 제작사가 아니라 스토리를 자산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한 번 성공한 콘텐츠가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롱런 비즈니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특히 캐릭터에 대한 감정적 연결은 소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서 콘텐츠를 넘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까지 가져오는데요. 결국 디즈니는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시키며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의 애니메이션에서 시작된 작은 회사가 이젠 전 세계 콘텐츠 산업을 움직이는 기업이 됐습니다. 이야기의 힘으로 세상을 바꾼 기업 디즈니.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네, 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쉼과 즐거움도 필요하겠죠. 다음은 전국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 전시, 그리고 맛집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장동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색 행사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콘텐츠가 새로운 트렌드로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방송 속 이야기를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해드릴 행사는 바로 여의도에서 진행하는 나는 솔로 런입니다. 이 행사는 나는 솔로의 세계관을 그대로 옮겨온 참여형 러닝 이벤트로 예능 콘텐츠를 결합한 색다른 행사인데요. 참가자들은 뛰는 것을 넘어 프로그램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솔로런은 2026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약 9,000명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0km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따라 달리게 되며 중간 지점마다 다양한 이벤트 구간도 만나게 됩니다. 참가비는 7만 원으로 사전에 참가자들에게 공식 티셔츠와 배번호표, 그리고 다양한 기념품이 포함된 레이스 키트가 제공되는데요. 특히 배번호에는 영철, 옥순 등 나는 솔로 캐릭터 이름이 부여되어 참여자들이 실제 프로그램 속 임무를 역할처럼 할 수 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지정된 시간 안에 집결지로 모이면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는 운영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요. 코스와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행사 곳곳에는 포토존과 이벤트 부스가 마련되어 있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거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달리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완주자들을 대상으로 완주 메달과 공식 우산, 간식 등을 제공하며 시상 프로그램 또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MC와 실제 출연진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MC인 이경, 송혜나를 비롯해 나는 솔로 출연진들이 직접 참가하는데요. 직접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송 속에서만 보던 인물들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출연진과 함께하는 이벤트와 포토타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나는 솔로런의 가장 큰 특징은 달리면서 나는 솔로의 주요 포맷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참가자들은 AI 매칭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나는 솔로 캐릭터 이름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후 자기소개 타임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실제 방송과 유사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몰입도를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행사 후반에는 최종 선택 존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이 직접 호감 가는 상대를 선택하는 이벤트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성사될 경우 기념품이 제공되는 등 다양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능은 화면을 넘어 직접 경험하는 콘텐츠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달리기와 연예 예능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이벤트는 참여와 소통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콘텐츠, 나는 솔로런.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빈주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드 포인트 얼마나 쌓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조금씩 쌓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혹은 사용 방법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포인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던 내 돈을 한눈에 확인하고 현금처럼 돌려받는 알뜰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로 결제할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는 카드사마다 이름도 다르고 적립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여러 장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여러 군데에 나누어 쌓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뉘어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나중에 한번 확인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내 돈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포인트가 이렇게 소멸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인트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카드 결제 금액을 차감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제휴된 쇼핑몰이나 서비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포인트는 항공 마일리지나 다른 포인트로도 전환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포인트를 계좌로 직접 돌려받는 이른바 현금화 방식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혜택이 아니라 실제 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음과 정보 부족입니다. 각 카드사마다 앱이나 홈페이지를 따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포인트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금액을 더 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내가 보유한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또한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포인트의 경우 계좌로 바로 입금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잠들어 있던 돈을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해보면 몇천 원 정도가 쌓인 경우도 있지만 장기간 카드를 사용해온 경우에는 몇만 원 이상이 쌓여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 장의 카드를 장기간 사용해왔다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도 모르게 쌓여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이런 포인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점검해보면 놓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 모르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포인트를 챙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소비를 통해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시간을 내서 내 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쏠쏠한 금액에 여러분이 소소한 행복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 나의 포인트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일을, 또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겠지만 그 방향을 스스로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잡학사전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일과 미래를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